정부가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5대 분야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선 올해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비금융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휴가를 포함한 올해 증시 전망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정부도 원팀 코리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개묘년 새해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활력이 회복될지 주목되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경제 5대 분야의 개혁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라는 청사진을 밝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힘든 경제 현실을 고려해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연금, 교육,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에 더해 신성장 동력과 금융서비스 등 5대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인구절벽, 탄소제로, 공급망 위기 등 미래 의제 대응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정보통신 등 분야에 2026년까지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SK는 3대 핵심 산업에,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도움을 약속한 만큼 GDP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경기 불황이 좀 이어지겠지만 정부가 이러한 금융 정책을 포함해서 정책만 잘 끌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4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실행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올해 금융권에선 경기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은 본업의 기능뿐만 아니라 비금융업 강화를 위기 속 도약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언급한 단어 중 위기만 25회로 안정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한 목소리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금융지주들이 올 한 해 돌파구로 찾은 건 바로 비금융,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도 올해는 증권과 보험, 벤처 캐피탈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류해온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규 KB금융회장 역시 생활금융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룹 내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디지털과 테크 등 비금융사의 투자와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사업 확장 기조에 발맞춰 금융사들의 자회사와 부수 업무의 제한을 최대한 풀어줄 전망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일제히 리스크 관리와 내실 경영의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용퇴를 앞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키우는 것은 금융본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시중은행장들이 경영 키워드로 디지털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조직도 크게 확대됐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신한, KB, 우리, 하나, 농협은행 은행장들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컨택 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온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스타뱅킹과 KB부동산 같은 금융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역량을 넓히겠다고 했으며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디지털과 IT에 지배되고 있다며 올해 경영 전략으로 기술 선도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도 확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뱅킹앱 재구축을 위한 부서와 비대면 채널 개선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정보통신기술, 즉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그룹 직속 부서를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국민은행은 IT 총괄 산하 데이터 본부를 데이터 총괄로 격상해 금융인공지능센터를 배치했으며 신한은행도 디지털 전략그룹을 디지털 전략사업그룹과 오픈이노베이션 그룹으로 확대 재편했습니다. 오는 4일 이석용 신인은행장이 취임하는 농협은행도 생활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중입니다. 올해 은행 간 경쟁을 넘어 업종 간 무한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은행들은 특히 타업종과의 활발한 제휴와 투자를 통해 금융 플랫폼 몸집 키우기와 비대면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더욱 힘써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지난해 증시는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남긴 채 마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오늘만 놓고 보자면 실망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시 전망 지금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별로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1월 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올해는 그러면 좀 가능할까요? 올해는 1월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예. 지금 증권가에서 내놓은 1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살펴보면 2,100에서 2,400선 수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연말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미 연준에서는 고강도 긴축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날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 26조 6천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4% 정도 빠져 있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2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40% 정도 급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실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증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업종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저희가 주목하는 업종 찾아봐야겠죠. 예. 지금 중국에서 봉쇄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에는 소비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나 올해 중국 정부에서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가 경제 회복과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권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1월만 놓고 보자면은 그래서 소비주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유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만 보자면은 지금 리오프닝이 가시화가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놓고 보자면은 점차 올라오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선반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1분기 중으로 중국 소비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시계열을 조금 넓혀볼까요? 예. 올해 증권가에서 뽑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시죠. 지금 나오는 시지에 보면 각 증권사마다 공통적인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역시나 효자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지난해에 반토막이 났다.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속삭였던 그런 종목인데 올해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상반기 정도 저점 매수에 나서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지금 중론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지 관점으로 이제 IT 업종들을 바닥을 잡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쯤에 가면은 IT가 사실 부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조선주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여객이 조금 더 늘고 있는 항공주도 올해 키워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전망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서민들의 물가 걱정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새해 첫날부터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를 올렸는데요. 이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이고 편의점까지 택배비 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새해 택배비 인상을 단행해 유통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CJ 택배는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평균 122원 올렸습니다. 택배의 무게와 크기 등에 따라 평균 5에서 10%가 인상되는 겁니다. CJ 대한통운은 원가 상승 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작업 환경 개선, 미래 대비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택배비 인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는 CJ 대한통운이 가격을 올리면서 롯데와 로젠 등 다른 회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택배비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로 이어집니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돼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가격 인상은 기업들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은 그 원자재가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가가 오르면 이제 임금도 상승 압력도 받는 것이 이제 특히 택배업계의 가격 인상은 온라인 플랫폼부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까지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편의점 업계는 어제부터 택배 서비스의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택배 협력사 CJ 대한통운의 가격 인상에 따른 조치로 CU와 GS25, 이마트24의 택배 보내기 서비스 이용료는 300원 오르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건설업계가 토끼의 해를 맞아 해외 시장에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올해도 건설 경기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개묘년 원팀 코리아 해외 건설 수주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해외 건설의 수주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뛰어서 해외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컨텐츠를 모두 꾸러미로 엮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 건설 시장의 4위로 올라서서 건설 월드컵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들도 정부와 원팀을 이뤄 해외로 나가기 위한 채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미 해외 사업에 방점을 찍고 조직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대우건설의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거점 시장인 베트남,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에서 입지를 다지고 9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리비아에 재진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사업을 앞세워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에코에너지 비유 산하에 해외 사업 전담팀을 꾸려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롯데건설은 특정 국가에서 입지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롯데몰, 롯데마트 등 계열사를 이미 진출시켰는데 지난해엔 이곳에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해외 건설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반도건설은 미국에서 디벨로퍼로 성장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습니다. SGC 이테크건설 또한 동남아를 중심으로 플랜트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시화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이 될수록 공해, 사회 문제가 증폭되고요. 특히 최근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또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포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화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도시화 기후변화 포럼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의 3차 지역 금융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과열된 거대 도시는 기후 문제이자 해결책입니다라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남반구 도시들이 어떻게 과열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시화된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주로 다루었는데요. 저도 이제 도시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광수 특성이라든가 도시의 매연이라든가 열섬 현상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기후 변화가 모든 지역 도시에 동등하고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러운 홍수라든가 산불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이는데, 캘리포니아 교외 부연 도시의 산불에서 페샤워에 걸쳐 있는 파키스탄의 물에 잠긴 도시까지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 충격과 스트레스 영향은 모든 도시에 똑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공평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른바 선진국의 도시가 피해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된 도시든 어떤 도시든 이런 기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도시와 이웃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이죠.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지역은 홍수라든가 가뭄, 폭염,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범죄 또는 인플레이션, 또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는 대도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급속한 도시화는 녹지를 없애고 수온을 빨아들이고 있고요. 도시의 대부분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도시들은 거대한 열트랩으로 변해버렸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면서 고갈된 지하수와 죽은 강, 포장된 범람원과 건조한 경관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로 인한 물수요 급증은 전 세계 도시 4곳 중 1곳이 현재 물 부족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금세기 중반까지 많은 새로운 대도시들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도시 내에서도 결국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그게 현실이라면 안타까운 건데 기후변화가 양극화를 결국엔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기온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온상승이란 폭염이라든가 또 빙하가 녹음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 인구 증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그 해안 빈민가는 상승하는 해수면과 함께 극도의 폭염 발생으로 이중 위협을 받고 있고요. 멕시코 시티는 지하수가 바닥에서 마르면서 도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래 기후변화에서 예측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극도로 더운 날의 수는 2050년까지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예정인데요. 기온이 섭씨 1도 추가로 상승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거의 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이런 위험도가 높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도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과다한 기온 상승이란 열은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세계은행이 에콰도르의 중산층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늘어나는 강수량과 함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20년에서 60년 후에는 다른 나라의 또래들보다 공식적인 소득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밝혔죠. 예, 도시들 가운데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변화 영향인 홍수, 폭염, 가뭄, 이런 물 부족 피해를 맞는 곳들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예.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들은 지구온난화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도시들은 이미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도시들은 탄소 절약 순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첫째, 도시들은 에너지 그리드를 탈탄소화하고 태양이라든가 풍력, 바이오매스, 녹색수소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요. 가능한 한 자동차가 없는 교통, 즉 자전거 도로라든가 스쿠터, 보행자 통로, 대중교통,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장려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도시계획과 건축은 더 스마트한 에너지 효율적인 재료, 또 더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2050년까지 새로운 건물들이 전체 건물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스마트시티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야외로 확장되는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도시 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라든가 코펜하겐,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들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더욱 작은 집을 짓고 자동차를 줄이고 도시 근접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내 녹지와 공원, 도로, 수로를 늘려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도시화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